예, 안녕하세요. 곰돌입니다. 자, 오늘도 동아시아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요, 이번 시간에는 율령의 전파와 지역적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수나라와 당나라의 율령 체제에 대해서 봤다면, 이것이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 즉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이걸 어떻게 도입을 해서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입맛에 맞게 바꿔왔는지 그 지역적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만주지방과 한반도 지방에서는 어떤 식으로 율령을 받아들였느냐, 그리고 어떻게 율령을 받아들였느냐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삼국시대예요. 이거 지금 순서대로 해놨거든요. 자, 보시면은 중앙집권국가 초기에 율령을 반포를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에는 소수림왕, 그 다음에 백제에는 고이왕, 그 다음에 신라에는 버풍왕 이렇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잘 안 보이죠? 예, 잘 안 보였죠? 자, 그래서 다시 여기는 고구려, 여기는 백제, 여기는 신라입니다. 자, 그리고 소수림왕, 그 다음에 고이왕, 버풍왕인데 순서는 사실 백제하고 고구려가 먼저 받아들였고, 신라는 이 고구려와 백제보다 한참 늦게 받아들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구려와 백제는 둘 다 중국과 이제 인접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연결이 아니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빨리 받을 수가 있었지만, 신라 같은 경우에는 버풍왕이 아니라 진흥왕 때에 이르러서 한강 유역을 점령을 하면서 중국과 이제 연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버풍왕 때는 이미 진흥왕보다 앞에 있었던 왕이었고, 이 버풍왕 당시에는 고구려로부터 사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삼국시대 때에는 신라가 가장 늦게 율령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신라를 제외한 고구려와 백제는 각각 태학이라는 기구와 그 다음에 오경박사 제도를 통해서 인재양성, 즉 유교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 좀 봐주시고요. 동일신라 시대에는 당의 복색과 관제를 수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앙의 관서와 관직 운영 등 골품제와 연결해서 독자적으로 운영합니다. 여러분들 골품제도에 보시면 골이 두 개가 있죠. 성골과 진골. 그런데 통일신라 시대 때는 사실상 성골이 없어지고 진골귀족들만이 남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진골귀족과 육두품 이제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학을 설립을 하는데, 이때 누가 설립을 하냐? 신문왕이 설치를 해요. 그래서 이 국학은 당의 국자감을 모방하여서 만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독서 삼품과라고 해서 원성왕이 시도를 했던 건데, 독서 삼품과라는 건 무엇이냐면 유교적 실력이 뛰어난 그런 이제 유교적 지식이 뛰어난 유교 지식인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과거 제도가 아니고 과거랑은 별도로 했던 과거와는 다른 그런 방식의 인재 채용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은 구주 5소경으로 나누었고, 민정문서라는 거를 항상 일정 기간마다 조사를 해서 작성을 해왔는데, 이 민정문서에는 몇 명이 살고 누가 살고, 그 다음에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나무가 몇 그루가 있는지, 땅은 몇 마지기가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그때마다 작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민정문서를 왜 쓰느냐? 이 민정문서를 바탕으로 세금을 매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매긴다라는 거는 예상 세액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이 정도가 들어오겠구나. 이 지방에서는 이 정도의 세금이 들어오고, 그래서 각 지방마다 세금 들어오는 걸 계산하면 이 정도는 나오겠구나. 그래서 이 예상 세액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짤 수가 있는 것이죠. 국가 사업을. 자, 그 다음 발해로 넘어와서, 발해는 삼성육부제를 그대로 받아옵니다. 단,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이런 식으로
삼성의 이름을 다 바꾸고요. 육부 이름도 다 바꿔요. 예, 뭐 충인의 뭐 이런 식으로 다 바꿉니다. 또한 이 육부를 좌사정과 우사정으로 나누어서 서로의 권력 집중을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좌사정 우사정 제도를 독자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 다음 교육기관으로서 주자감과 그 다음에 서적관리 및 외교문서 작성을 위한 문적원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요. 설치해서 운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당의 제도를 수용하여 발해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운영했다는 것이 그 의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발해 삼성육부에 대해서 만약에 나올 것 같으면 여기에서 이 과목에서 나올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사에 나올 내용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고려 볼게요. 고려는 당의 삼성육부제를 수용했지만 이성으로 고쳐서 운영하였다. 즉 중서문하성으로 운영하여서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서성과 문화성은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정책이나 법령을 기초하는 것은 중서성이고 이거를 운영하는 것은 문화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기초에서 심의까지 한 기관에서 다 하다 보니까 중서문화성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상서성이 나누어져서 상서성에는 육부가 있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였다. 그래서 이성 육부 체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과거 제도를 실시했는데 제가 한국사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거 제도는 문과와 그 다음에 무과 없이 잡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승과라는 것이 있어서 이 승려를 뽑는 시험을 우리는 승과라고 그래요. 이 승과가 존재했다라는 거, 요것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충인의 지혜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역시 독자적으로 이제 기관 이름을 명명합니다. 이게 전부 다 뭐 유교에 뭐 관련돼서 예, 그렇다고 해요. 예, 그 유교의 덕목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좌사정과 우사정 서로 비판과 견제를 하도록 좌사정 3개, 우사정 3개 이렇게 나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서성, 문화성, 중서성 이제 이런 식으로의 버금가는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사대, 비서성, 뭐 국자감 이런 거를 중정대, 문적원, 그 다음에 주자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바꿔서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발해에 대한 내용이었고 지금 여기 이제 보실 거는 이제 고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하는 김에 우리가 한국사 내용까지 조금 제가 곁들여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방금 중서문화성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령을 만들고 즉 기초하고 심의까지 하는 이 고려의 최고 기관이 바로 중서문화성이다. 그 다음에 이것이 넘어가서 실무로 넘어가게 되면 상서성이 관할하여서 육부가 업무를 본다. 그 다음에 중추원, 어사대, 삼사가 있는데 삼사는 이 당시에 삼사는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애예요. 그래서 출납, 그러니까 금전 출납, 즉 이 당시에 금전은 뭐 쌀도 될 수도 있고 화폐도 될 수도 있죠. 어쨌건 그 화폐의 기능을 가진 것들을 들어오고 나가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는 회계 업무도 같이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사례는 관리를 감찰하고, 그러니까 즉 비리를 감찰하는 거죠. 공무원의 비리를 감찰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이제 풍기를 단속하는 거죠. 뭐 행동거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단속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추원 같은 경우는 이제 비서 업무를 하게 되죠. 이제 비서 업무로서 왕명을 전달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왕명 수발을 받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도병마사는 군사 문제를 가지고 고위 관료와 이제 고위 관료들이 모여서 심의가 아니고 오히려 회의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의기구예요. 이거는 도병마사라는 거는 군사 문제를 위해서 고위 관료, 즉 대관들과 그 다음에 이 상서성의 이 병부의 이 고위 관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기구를 우리는 도병마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식목도감은
이제 법령을 가지고 제도나 그 다음에 뭐 이제 세부 규칙, 그러니까 율령이 있으면은 아까 격식이 있잖아요. 그 격식을 만들고 만들고 심의하는 것이 식목도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병마사는 이 국회 기능 중에 국방위원회라는 그 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 기능을 이 도병마사가 담당을 했고, 식목도감 같은 경우에는 뭐 법제위원회, 국회 뭐 법사위원회라고 하는데, 이 법사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을 식목도감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고려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요거는 발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금 설명이 지저분한 것 같다 싶으시면 제가 지금 추가로 얘기했던 것들 싹 다 잊어버리시고, 중서문화성이 어떤 애들이었고, 상서성이 어떤 애들이었고, 중충원이 어떤 애들, 어사례가 어떤 애들, 삼사가 어떤 애들, 여기까지만 아셔도 충분해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는 일본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일본은 645년 록벽그 윤주 고넨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다이카 계신이라는 거를 실행을 합니다. 이 다이카 계신을 하는데, 이 다이카 계신은 견당사라고 해서 당나라를 견문하고 온 사람들, 즉 이때 유학생들 중심으로 당나라 율령을 수용하여서 천황, 이제 하늘천자에 112, 이제 천황 이제 이렇게 써요. 지금 되게 글씨 되게 희한하게, 지금 되게 안 이쁘게 쓰고 있는데, 일단 다시 천황 한번 써볼게요. 이쁘게. 자, 112. 그래서 천황을 요렇게 써요. 그래서 이걸 덴노라고 읽는데요. 덴노라고 읽고 천황이라고 쓰는데, 이것은 일본의 황제를 부르는 말로 이 천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천황이 있어요. 자, 이 천황 중심의 중앙 집권화를 지향하기 위하여 견당사 출신 유학생들이 당 율령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황 중심의 중앙 집권화를 하려 하다 보니까 이 유력 가문 소가씨를 비롯한 호족들이 반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소가씨를 죽여버리게 되는 거죠. 이제 씨를 말려버리는 거죠. 탄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반대하는 호족들을. 그래서 결국 이 701년에 다이오 율령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이 다이오 율령은 당 율령과 흡사하지만 일본의 고유한 그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다.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중앙에는 삼성이 아니라 이관을 만들어요. 태정관과 신기관이라는 걸 만들고, 이 태정관 밑으로는 팔성이라는 것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은 7개의 도로 나눠서 교쿠라고 이제 고쿠라고 그래요. 고쿠. 그 다음에 군, 리, 이렇게 지방을 나누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관료 선발 시험을 치르긴 치르는데 하급 관료만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미한 거죠, 사실. 그리고 일본의 다이오 율령의 독자성으로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거는 조금 좀 특징적이긴 하지만 근친혼을 인정했어요. 근친이라고 하는 거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남매 관계에 있다든지 이런 것들 근친혼이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서 우리가 보통 사촌 관계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근친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사촌 관계 사람들이 이제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한 것은 이제 일본의 율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부계 중심이에요. 이게 모계 중심이에요. 모계 중심의 친족제를 이제 하다 보니까 유교에서 따지는 그런 그런 이제 뭐라죠? 이제 유교에서 따지는 그런 사상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수용을 아예 안 한다가 아니라 전면적인 수용은 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한 것도 있지만 안 한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고쿠시라는 거를 파견을 해요, 지방에. 그래서 얘네들은 천황을 대신해서 이제 세금을 매기는 관리예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조금 더 또 심화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때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쿠시가 나중에 일본사에 있어서 나름 이제 좀 중요한 역할을 좀 하니까요.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 군의 관리는
이 지방 행정事務를 담당하는 사람들인데 이건 지방의 호족들을 통상 임명을 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신기관은 제사를 지내고 태정관은 행정을 하는데 좌병관, 우병관으로 나누어서 4개씩 나누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6부의 내용을 이렇게 8개로 나누는 거예요. 네.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탄정대라는 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오위부라는 것도 만들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삼성육부가 갖출 만한 요소는 다 갖췄는데 그 운영하는 방식에 대 있어서는 독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근데 베트남도 되게 재밌어요. 한번 볼게요. 베트남은 이미 당나라 때 안남도호부라는 것에 의해서 내정 간섭을 받고 있었다가 이 11세기, 그러니까 몇 년도겠죠, 그죠? 예, 몇 년도 때 이 리 왕조가 만들어져요. 리 왕조예요. 그래서 문묘를 설립을 하는데 이 문묘가 뭐냐면 공자를 기리는 묘예요. 예. 그러니까 유교를 만드는 사람이, 그러니까 유학을 만든 사람이 공자잖아요. 이 공자님을 기리는 묘를 우리 문묘라고 그래요. 그리고 국자감을 설치를 하고요. 과거제를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과거제는 이 비중을 너무 적게 잡으면 나머지 이 과거제를 통해서 등용된 사람이 미미할 정도로 적었다. 예, 그래서 별 의미는 없었다. 그 다음 남녀 간의 형벌 적용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방금 수나라에서 봤을 때는 뭐냐면 신분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신분이란 개념보다는 우리 남녀 간 형벌에 따른 뭐 적용 차이가 없고요. 그 다음에 신분 역시 구분법이 서로 달라요. 이건 제가 밑에다 적어놨으니까 그때 볼게요. 그 다음 부부의 동등한 재산권을 인정을 하였고 부인이 나 이 사람이랑 살기 싫어요 라고 하면 얼마든지 이혼을 요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의 내용은 고유의 관습법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을 율령에다가 달아놓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독자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자성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베트남의 신분을 보시면 황족과 관인, 관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관리죠. 관리. 그 다음에 지식인층까지가 지배층이고요. 농민, 그 다음에 뭐 공돌이, 그 다음에 상민, 그 다음에 천민, 얘들은 이제 피지배층으로서 나뉘게 되었다. 그러니까 신분이 굉장히 많아요. 황족 따로 있고, 관리 따로 있고, 지식인층이 따로 있어요. 뭐 얘네들은 이제 훗날 이제 사례부라는 이제 이런 애들과 되게 비슷한 친구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일본과 그 다음에 한국과 한반도와 그 다음에 베트남으로 퍼져나간 이 율령체제의 영향이 어떤 것이냐면 동아시아 관료제도와 그 다음에 이런 문서 행정과 그 다음에 수치제도, 그 다음에 신분 및 가족질서 등의 이러한 율령을 통해서 율령이 됐네요. 미안합니다. 이 율령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요. 특히 각국의 독자적인 전통까지 반영이 되면서 중국에서 시작되었던 이 율령이라는 것이 많은, 그 다음에 또 상당히 많이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각국의 입맛에 맞게 변형이 이루어져요. 아까 같이 근친혼이라든지 또는 뭐 남녀에 대한 그런 형벌의 차이가 없다라든지 그러한 그 나라, 그 지역의 지역성에 맞게 율령이 변화가 되고 변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율령이라는 것 자체는 이미 성문법이에요. 즉 문자로 기록된 법이기 때문에 이 성문법에 기초하여서 통치를 하는데 기여를 한 것이 바로 중국의 율령이고, 그것이 동아시아 국가로 퍼져나가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체적인 그런 형태가 중국식 율령의 기초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것, 이거 여러분들께서 좀 아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불교에 대해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곰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곰들이었습니다.